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기 주로 올라오는 사연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피가 섞인 가족들하고도 종종 맞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생기는 갈등도 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동생의 결혼으로 제부가 들어오면서 집안에 잡음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40대의 초입에 들어선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제 나이대 사람치고는 결혼이 좀 이른 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우 한 해 정도 직장 생활하고는 곧장 지금의 저희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이르게 결혼해서 벌써 두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아이들은 아직 거의 중학생인지라 넌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남은 인생 즐길 일만 남았다며 우스갯소리처럼 부러워하기도 해요. 저희 남편은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7살 차이가 나서 지금은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저랑 제 여동생들도 나이 터울이 있는 편이라 제 동생들은 남편을 형부라기보다는 삼촌쯤으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아휴, 너 또 너희 형부랑 같이 술 마셨니? 형부 술 마시려고 하면 좀 말리라니까. 네가 같이 마시고 있으면 어째. 철 좀 들어라, 철 좀. 아, 왜? 형부랑 마시는 게 제일 재밌단 말이야. 그죠, 형부? 다 늙은 형부랑 대작도 해주고 나야 좋지. 저렇게 형부와 처제가 쌍으로 쓸개 빠진 사람처럼 실실 웃으며 제 복장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내심 남편에게는 늘 살뜰하게 제 친정 식구들을 챙겨주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저희 세 자매를 두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언젠가는 제가 제 아래의 두 동생들을 건사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이고 살았습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저보다 9살이 어리고 막내 여동생은 무려 저와는 띠동갑입니다. 동생들이 원체 어리다 보니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도 동생 뒷바라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당신 동생들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지. 우리 둘이 힘 합쳐서 같이 키우면 뭔들 못하겠어? 짐짓 호기롭게 외치는 남편을 보며 그게 그래도 제 핏줄도 아닌데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으나 남편은 고맙게도 이날 이때까지 저와 살아가며 그때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서방이 애들 다 키워준 거지. 너희들은 형부가 너희 아버지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잘해야 한다. 알지? 그럼 우리 형부 같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어? 난 형부 같은 남자 아니면 시집도 안 갈 거야. 이런 남편의 노고를 저희 친정 식구들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나 제 동생들이나 저보다도 제 남편을 더 따랐습니다. 아이고, 애들 엄마 겨우 갓 20 넘기고 홀랑채간 도둑놈을 이리 대접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변죽 좋은 남편이 칭찬에 쑥스러워 너스레를 떨어도 제 동생들은 도둑놈은 무슨 앞값긴 형부가 더 아깝다며 제 형부 편만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동생들이 자라면서 아빠가 필요했던 모든 순간을 저희 남편이 대신해 주었거든요. 남편은 말 그대로 딸내 키우듯이 저희 아이들과 처제들을 차별하지 않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난 형부 같은 남자 나타나는 거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동생 나이가 30을 넘자 은근히 결혼을 재촉하던 어머니께 둘째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둘째의 그 말에 그만 어머니의 입이 합주기가 되었죠. 저희 집 여자들한테 형부 같은 남자는 그야말로 최상급 신랑감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는 제가 저런 식으로 엄마 입을 막는구나 하며 피식 웃었죠. 동생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남편도 곁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환송해라. 저도 우리 처제 아무한테나 못 보내 어머니. 제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괜찮은 녀석으로 꼭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둘째도 어느덧 30을 넘기고 이윽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간 몇 번의 연애를 할 때마다 종종 자매끼리 연애 이야기를 쑥덕대며 공유하기는 했지만 동생은 남자친구와 결혼하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는 결혼 생각은 아예 없어?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얘랑 결혼까지 할 수 있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들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지. 나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보고 자란 게 있어 그런지 형부 같은 남자 아니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간 장난처럼 하던 말과는 달리 짐짓 진지하게 말하는 동생을 보며 생각보다 동생이 결혼에 대해 꽤 진지하게 생각해 왔구나 싶었죠. 조건 맞는 사람이야 어떻게 구하다 보면 찾을 수 있겠지만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히 저까지 부담을 얹지 말고 옆에서 동생을 지켜봐 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들어선 동생이 갑작스럽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는 폭탄 선언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결혼 소리를 해도 꿈쩍도 안 턴 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 언니, 아직 언니 그런 데 들어가기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않아? 너 그간 만나던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잖아. 연애 결혼 생각인 거 아니었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가족들의 질문 공세에도 동생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하게 가족들에게 답했죠. 그래, 그간 내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만나보니까 처음엔 괜찮다 싶은 사람들도 오래 두고 볼수록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더 보이고 꼭 오래 같이 지낸다고 결혼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목적이 같고 내가 결혼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갖춘 사람을 만나려면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결혼은? 그동안 언니 결혼 생각 별로 없었잖아. 결혼 생각은 늘 있었어. 결혼할 사람이 마땅찮다는 거였지. 언니랑 형부 저렇게 보기 좋게 사시는 거 항상 보는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겠어?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진 것뿐이야. 결혼의 목적이 그런 거라면 더욱이 결혼정보회사 가입이 더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됐든 마음이 통해 연애하던 사람과도 결혼할 마음이 안 들었는데 조건 보고 만난 사람과 잘 살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어요.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에는 번복이라고는 없는 동생의 고집을 알기에 섣불리 말을 보태기도 어려웠죠. 괜찮을까? 제가 둥글둥글한 성격도 아니고 조건 보고 만났는데 갈등이 생기면 사이 벌어지기도 더 쉽지 않겠어? 결혼정보 회사라니까 너무 본격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거지. 사실 처제만큼 배운 사람이 조건이야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긴 하겠지. 우리야 결혼정보 회사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지레 짐작으로 더 걱정하는 걸지도 몰라. 처제 똑똑한데 자기 일 결정하는데 우리보다 더 깊게 생각했으면 했지. 자기도 그런 고민 안 하지 않았을 거야. 제가 걱정의 뜻을 비추자 남편이 제 걱정을 달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근심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남편이 덧붙였어요. 혹여나 우리 처제한테 못 미치는 놈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둘이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처제한테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늘 처제 편이 되어줄 텐데. 안 그래? 듬직하게 말하는 남편 말에 그제야 조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주말마다 부지런히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상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조건만으로 만난 사람이 마음에까지 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지 동생의 주말 나들이도 어느새 2달이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동생이 온 가족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만 갈아치우며 소모적인 선 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걔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로 동생 입에서 결혼 상대에 대한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던 저를 비롯해 온 가족이 상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얘기 좀 해봐 언니, 응? 명문대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다니고 있어. 졸업한 학교 수준도 그렇고 다니는 회사 수준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나랑 꽤 비슷해서 대화할 때 별로 걸리는 게 없어. 부모님도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하시니 따로 부양한다고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 그런 거 말고 성품은 어떤데? 뭐 그냥 깔끔해. 예의 바르고 선 지킬 줄 알고. 결혼하고 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터치 안 할 것 같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지킬 거 지키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정도?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꼭 사업 파트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또다시 걱정이 불쑥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괜히 나이 먹은 언니가 촌스러운 생각으로 초치는 건 아닌가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듣기에는 괜찮았어? 나는 왜 이렇게 영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지? 아무래도 우리 때랑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나도 손아래 동서는 좀 살가운 사람이었으면 내심 기대했나 봐. 그래도 우리가 세 사람 잘 보듬으면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해야지 뭐. 남편도 은근히 걱정하는 듯 했으나 결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니 너무 저희 생각만 고집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게 약간의 근심 속에서 예비 제부가 저희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제부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였으나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도 저희 식구들에게도 깍듯했어요. 처가댁이 될 집에 처음 방문한 것이었지만 그리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랄까 새 가족이 될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기보단 업무상 거래처에 왔다는 느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자 곧 새 식구 될 사람에게 이런 생각은 실례지. 내가 그간 미리 너무 걱정을 했는가 보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온 가족의 식사까지 다 마치고 늘 그랬듯이 한 주간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부가 저희 남편에게 묻더군요. 그러고 보니 형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 사람에게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 그리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곧 한 식구 될 텐데 편하게 해. 나는 간간히 사무도 보다가 공사일도 하다가 그래요. 주로 공사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성격이 한 군데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편이라 몸 쓰는 게 편하기도 하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속촉해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기민하게 제부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음을 알아챘습니다. 곧 제부가 사회생활에 능숙한 사람답게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굴었지만 순간이라 할지라도 몸 쓰는 일 하는 사람을 대하는 편견 가득한 눈빛을 확인한 제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챘더라면 후에 그 난리는 겪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부가 돌아간 후 저는 걱정이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당신 예비 제부랑 잘 지낼 수 있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왠지 한 식구로 살갑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어허, 이 사람아. 곧 가족 될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돼. 생판 다른 인생 살다가 결혼으로 엮이게 되는 인연인데 어디 그렇게 쉽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 처음엔 조금 어려워도 손윗 사람인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지. 무엇보다 똑부러진 우리 처제가 고르고 고른 신랑감인데 너무 그러지 마. 저보다는 저희 남편 때문에 더 걱정인 건데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달래려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제 동생이 결정한 건데 제 감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 결혼에 회방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저 동생 시집 보내는 언니의 주책맞은 생각이겠지. 저도 다시 마음을 달랬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서 그런지 양가가 결혼을 결정하기가 무섭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동생의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로 결정이 났어요. 동생과 제부의 직장 모두와 가깝기도 했고 제부의 본가가 지방인 탓에 그 근처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도 가깝고 저희 부부도 부부지만 저희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동생도 결혼 전에는 자취를 하면서도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생과 결혼한 후에는 제부와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 제부는 요새 많이 바쁘니? 신혼여행에 다녀와 양가의 인사를 드린 이후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후 제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과 제부 둘 다 나타나지 않으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 다니느라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텐데 동생은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주 집에 들렀거든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매번 혼자서 친정집을 찾는 동생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거 말인데 그러지 않아도 식구들한테 미리 얘기해둘 게 있어. 짐짓 무게를 잡는 동생의 모습에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우리 집 분위기를 미리 얘기해뒀거든. 형부는 우리랑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자매한테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되시느라 지금껏 가족으로 살아왔다고.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자기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으로 만나게 된 인연인데 서로 간의 예의는 지키더라도 그렇게 원래 자기 가족처럼 살갑게 지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뭐 나도 형부처럼 남편도 우리 식구들이랑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면 가장 좋긴 하지만 애초에 서로 따질 거 다 따져가며 만난 사이인데 내 생각만 너무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래도 자기가 처가에 그렇게 살뜰하게 신경 못 쓰는 대신에 나한테도 자기 식구들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서로 잘 얘기했어. 논리적으로야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제부로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거부당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대놓고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면서도 서운한 기색은 숨기질 못하셨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엮이는 일이 아닌데 서로 집안의 얼굴도 비추고 그러는 게 순리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누구라고 그런 게 어렵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게 쉬워서 그러고 사는 게 아닌데. 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결국 어머니께서 그간 쌓인 서운한 감정이 쌓이셨는지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딸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니 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모습에서 괜히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 사람 생각이 다 우리 같게 하겠어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면 제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겠지. 그렇다고 뭐 우리랑 척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도리는 다 한다고 하니 우리는 그동안 살던 것처럼 살면 그만이야. 어머니를 위로하겠답시고 한 말이었으나 제 입으로 뱉으면서도 저 스스로도 그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제 식구 들어올 생각에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때랑은 다르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솔직히 좀 거리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네. 나도 나인데 엄마 때문에 더 속상해. 에휴, 그러게. 장모님하고라도 좀 살갑게 잘 지내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더 잘하면 되니까 당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당신은 괜찮아? 당신 나한테 장가들고 근 20년 만에 동서 생긴다고 은근히 좋아했잖아. 이 집에 죄다 여자들 뿐이니 같이 술도 마시고 낚시도 가면 딱 좋겠다면서 기대한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낚시야 당신하고 가도 되고 처제들이 매번 술친구 잘해주는데 뭐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한테 자꾸 다가가는 것도 내 생각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어찌됐든 시간 좀 지나면 서로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세 사람이 들어왔지만 저희 가족 지내는 모습은 예전과 별다르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각자의 일과가 끝나면 자주 모여 저녁을 함께 먹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처제 둘과 함께 고주망태가 되어 밤늦게 집에 기어들어온 철딱선이 없는 남편 등짝도 때려가며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동생이 결혼하고 한 석 달 반쯤 지났을 때였을까? 여느 때처럼 주말에 엄마 밥을 얻어먹겠다고 찾아온 동생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딴에는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와 제 남편이 거의 키우다시피 한 동생의 표정 하나 읽지 못할 리가 없었죠. 무슨 일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저와 남편은 속으로 동생을 붙잡고 캐물어보자며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동생이 혼자 주방 쪽으로 쓱 들어가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얘,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지? 슬그머니 동생을 따라 주방으로 온 제가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도 답답했는지 이내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지 우리 남편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식구끼리 가족여행 다녀온 걸로 갑자기 트집을 잡잖아. 바로 전주 주말에 온 친정 식구들이 근교의 온천으로 여행을 다녀온 일을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하루 온천 리조트 잡아서 저녁 사 먹고 온천하고 다음날 오전에 집으로 돌아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짧게 쉬다 오는 건 예전부터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끼리는 거창하게 여행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정도였죠. 왜? 우리끼리 다녀왔다고 제부가 서운해? 그런 거면 차라리 다음부터 데려가면 그만이지. 갑자기 당신도 이제 유부녀인데 그렇게 쉽게 외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더니 트집을 잡잖아. 온천 다녀온다는 얘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한 건데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겨우 주말 하루 다녀왔는데 그걸로 트집을 잡으니까 나도 말이 곱게 안 나와서 안 참고 질렀지 뭐. 그러니까 동생은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그만 기분이 언짢아졌던 겁니다. 내 동생이 정말 유부녀가 되긴 됐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덩달아 저도 제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서로 가깝게 지내는 거야 제부도 알고 있었잖아. 서로 집에 하는 건 터치 안 하기로 했다면서 갑자기 왜 그러지? 뭐 다른 걸리는 일이라도 있었어? 그럴 게 어디 있어? 사실 요새 은근히 나 친정 들락거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려는 거 내가 말꼬리 잘라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걸. 너 여기 자주 오면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까 서운해서 그런 건 아닐까? 언니, 나 그렇게 개념 없진 않아. 그 사람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나도 웬만하면 일찍 집에 들어가. 그 사람 야근할 때나 친구 만나거나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 나도 맘 놓고 여기 온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애틋해서 퇴근해서 집안에 마누라가 없으면 쓸쓸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나도 그 사람은 혼자 집에 있게 두는 일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야.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차라리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네 성격에 그냥 담아만 두고 말 안 하는 사람 견디는 것도 보통 일 아닐 텐데. 뭘 물어도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니 그렇지 않아도 환장할 노릇이야. 남자가 꽁해가지고는 형부처럼 좀 화통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저도 생각에 잠겨 동생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퍼뜩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에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평소에 제부한테 네 형부 얘기 자주 하니? 응? 형부 얘기? 글쎄, 그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형부 얘기도 했겠지?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건 내 짐작이긴 한데 혹시 우리 신랑이 우리 가족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그게 신경이 쓰인 건 아닐까? 어? 그거야. 자기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건데 뭘. 그리고 정작 자기는 우리 식구들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고 각자 집은 각자 챙기자고 먼저 말 꺼낸 것도 그 사람이고. 그런데 설마 그러겠어? 그거야. 처음 결혼해서 뭘 모를 때 한 말이잖아. 그래도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무 잘해도 딱 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처음에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같은 사위인데 한쪽은 아들처럼 지내고 있으면서 자긴 남처럼 지내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지내라고 했어? 지 좋아서 그렇게 지내놓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도 나 친정 올 때 같이 따라오면 될 일 아니야? 무슨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혼자 궁에 있대?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다퉜던 기억이 떠올라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지 버럭 화를 내는 동생을 달래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 입으로 한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어울리려고 들면 저도 민망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진작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들었는데 먼저 오늘 떼기가 민망스러워서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러지 말고 둘이 잘 얘기해서 풀고 다음에 집에 올 땐 제부랑 같이 와.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참나 뭐 이쁘다고 언니가 맛있는 것까지 해먹여. 툴툴대면서도 제 남편 챙겨주려는 언니 덕에 기분이 좀 풀어졌는지 뒤끝 없는 성격답게 동생이 다시 헤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제 형부와 반주까지 한 잔 걸친 동생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말 동생은 정말로 제부를 데리고 저희 친정집으로 왔어요. 동생은 주방에서 제부 좋아한다는 음식을 준비하던 저 옆에 슬쩍 오더니 소곤거렸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나 봐. 혹시 나 혼자 친정으로 가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냐고 하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근처에 사는데 매번 나 혼자만 가는 게 좀 그랬다잖아. 아니 그럼 진작 저도 따라오던가. 좀 민망했을 수도 있지.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같이 오자니까 잘 따라온 것 같구만 뭘. 그러니까 말이야. 괜히 저가 저 할 말 제대로 못하니까 엄한 사람 트집 잡고 말이지. 그나저나 나는 같이 살면서도 눈치 못 챘는데 언니 진짜 대단하다. 잠깐 듣고 바로 알아채고. 역시 베테랑 주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건가? 이 언니가 결혼 생활 20년 꽁을 한 게 아니란다. 얼른 가서 밥이나 먹어. 제 남편과 화해한 게 기분 좋았던지 재롱을 떠는 동생에게 맞장구를 쳐주며 제 기분도 꽤 좋아졌어요. 결혼 초에 제부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덩달아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처럼 손윗사람인 제가 먼저 제부에게 다가갈 걸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섞이다 보면 곧 제부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주말 제부는 동생을 따라 저희 집에 꼬박꼬박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부는 여전히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튀는 것도 없이 저희끼리 하는 말도 잘 듣고 있었고 저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동생도 이런 제부의 변화가 퍽이나 기꺼웠던지 전보다 제 시댁 어른들께도 자주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비록 시댁이 지방이라서 저희 집에 오는 것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제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도리인지라 제부가 저희와 어울리기 시작한 만큼 자기도 시댁 식구들과 예전보다 더 잘 지내봐야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법 며느리 티가 나는 동생을 보면서 저와 남편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시댁은 잘 다녀왔어? 사돈 어르신 내외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지? 그럼 잘 다녀왔지. 건강히 잘 계셔. 시부모님의 안부를 전하고는 닿지 않게 생각에 잠기는 동생의 모습이 의아해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언니, 원래 시댁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갔더니 눈치 보여? 네가 눈치 준다고 또 눈치 보는 성격은 아닌데 말이지. 그래도 시부모님은 좀 다르지?
제가 짐짓 농담처럼 얘기하자 동생은 그간 꽤 담아놨던 모양인지 주절주절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점잖으신 분들이라 나 며느리라고 뭐 시켜 먹으려고 들지도 않으시고 나 거기 내려가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셔. 근데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편치는 않단 말이지.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고 며느리도 결국은 다른 집 자식이라 그런가 치려고 해도 당신 아들한테도 그렇게 살갑지가 않으신 것도 같고. 제부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혼자 외지로 보내고 처가 근처에 살면서 내심 사돈 어르신 내외께서 섭섭하지는 않으실까 걱정하던 차에 걱정과는 전혀 다른 이외의 이야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분위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서로 그렇게 크게 애정이 없어 보이는 느낌? 아,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분명히 서로 무례하게 구는 거 없이 선을 딱 지키는데 그 선이 너무 진하게 그어져 있는 느낌이랄까? 부모 자식 간에 좀 서먹해 보이는 것도 같고. 대충 들어도 집 분위기가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듯 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사람이 북적이고 정신이 없거든요. 내일 일 경계가 없기도 해서 그런 점이 저로서도 가끔은 불편할 때가 있긴 했지만 저희 집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집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저희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들어알고는 있으나 막상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부가 처음에 더 그랬나 보다. 자기 친부모님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면 생판 남인 처가 식구들과 초장에 선을 그었던 것도 그리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부한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조금 짠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내외가 돌아가고 저녁에 남편과 둘만 남자 오늘 동생과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하다 보니 절에 우리 집 같은 분위기에 더 경계를 했던 모양이야.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손윗 사람이고 어른인데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제부를 받나 봐.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어. 그러게 나라도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다른 식구들은 전부 여자니까 더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내가 더 잘해야겠어. 제부한테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구먼. 사람 좋아하는 저희 신랑답게 제부에게 잘해줄 생각에 만만한 모습에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를 달래느라고 그간 부지런히 제부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남편도 손아래 동서가 생기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기대가 많았던 터였습니다. 처음엔 다소 엇갈리긴 했어도 저와 결혼한 이래 처음 맞이한 남자 식구와 잘 어울릴 생각에 남편도 들떴겠죠. 그렇게 제부를 향한 남편의 일방적인 시대기가 시작되었죠. 동서, 혹시 낚시 좋아해? 이 근교 멀지 않은 곳에 붕어 진짜 잘 낚이는 곳이 있거든. 이게 진짜 손맛이 장난이 아니야. 어때? 생각 있어? 술은 좀 하는 편이야? 아니, 꼭 술 잘 못 마셔도 괜찮아. 나랑 처제들은 가끔 한 잔씩 같이 하거든. 그냥 마시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나 하는 거지 뭐. 신이 난 남편이 거침없이 들이댔지만 제부는 아직은 조심스러운지 반응이 영 맞듯이 않았습니다. 제부한테 너무 치대지 마. 아직 좀 불편해 보이던데. 그냥 다 같이 잘 어울리게 내버려둬. 내가 너무 들이댔나? 알았어. 동서 같은 사람은 또 처음이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네. 앞으로는 너무 부담 안 되게 그냥 다 같이 어울려야겠다. 몇 번의 거절에도 씩씩한 성격답게 주눅들지 않고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래도 한 번쯤은 남편에게 어울려주지 제부에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러지 않기로 다짐해놓고 자꾸 서운함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보니 나도 팔이 안으로 굽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이후로 따로 제부를 불러내려 들지 않고 저희 친정집 안에서만 같이 어울렸습니다. 제부는 묘하게 다른 식구들에게는 경계심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았는데 유독 저희 남편에게만은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제 남편과 다른 식구들이 지내는 모습을 조금 떨어져서 관찰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다 됐습니다. 이제 잘 돌아가죠? 아이고, 이게 이제야 되네. 용하다 정말. 내가 우리 정서방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천지로 살 거다. 고맙다 정서방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별소리를 다 하셔. 형부, 나 꼼장어 먹고 싶어요. 이번엔 우리 맨날 가던 데 말고 삼거리에 새로 생긴 포장마차 가요. 거기 꼼장어 잘한대. 우리 막내 처제 또 술 땡겨? 이번엔 어느 놈이 또 우리 처제 속을 뒤집나? 내가 회사 한번 가서 엎어줄까? 응, 진짜 한번 엎어줘. 내가 이것들 언젠가는 뒤통수 치고 만다, 진짜.
그간 집안에 남자라고 남편 하나뿐이었다 보니 어머니가 찾는 소리에 처제 술 사달란 소리에 남편은 늘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나 동생들이나 무슨 일만 나면 전부 정서방, 형부 찾기 바빴죠. 형님은 처가 식구들이랑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좀처럼 먼저 말 붙이는 일이 없는 제부가 뜬금없이 하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애 아빠야 뭐 나한테 장가오고 지난 20년간 고생이 많았죠. 홀로 되신 장모님의 그땐 동생들도 다들 어렸고 요새도 처가살이하는 사람들 잘 없는 판에 우리 엄마 모시고 동생들까지 다 키웠으니 내 남편이지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자꾸 애 아빠를 찾나 봐요. 내심 우리 남편 좀 잘 봐줬으면 하는 마음의 한 칭찬이었는데 제부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버했나 싶었죠. 제부가 좀처럼 살갑게 어울리지 못하는 저와 다르게 처가 식구들과 한몸처럼 어울리는 제 남편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진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괜한 걸 건드렸나 싶어 서둘러 말을 덧붙였죠. 이제 제부도 우리 식구가 되셨으니 금세 저 사람처럼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또 그런 거 하나는 참 잘하거든. 아이가 저를 찾는 통에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넘기기도 했고요.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싶었던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제 동생이 가져온 드라이기를 고쳐주겠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이쪽에 나사가 느슨해져 있었네. 이거 꽤 오래 썼지? 어머, 아침까지만 해도 안 되더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네? 거봐, 아깝긴 버리긴 왜 버려. 역시 형부 손에 들어가면 안 고쳐지는 게 없다니까. 또 제 형부랑 쿵짝이 맞아 신나게 제잘되는 동생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평소 같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몸 쓰는 일 하시는 분이니 기계 고치는 일에는 이골이 나셨겠지. 답지 않게 날선 제부의 말투에 신나게 떠들던 동생이 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기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아침부터 사람을 붙잡고 귀찮게 굴더니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될걸. 그걸 또 고쳐서 쓰겠다고. 아니,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해?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지. 그거 안 된다고 사람을 무슨 천치 취급을 하더니 기어이 그 고물을 여기까지 싸들고 오고. 아니, 그동안 뭐 망가지면 형부가 다 잘 고쳐줬으니까 그러지. 못 고치면 또 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걸 버려? 이 사람이 물건 아까울 줄도 모르고. 갑작스레 훅 들어온 시비에 가만히 참고 있을 성격이 아닌 동생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내가 물건 아까운 줄 몰라 이래? 나야 내도로 공부만 하고 대기업에서 사무직 하는 사람이니 기계 정도야 모를 수도 있지. 겨우 그딴 걸로 이렇게 사람 대우를 다르게 해? 이러다 큰 싸움으로 번지지 싶어 저와 제 남편이 끼어들어 둘을 뜯어 말렸습니다. 아이고, 너는 제부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만해. 그래, 처제 너무 그러지 마. 나야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더 있나. 동서같이 똑똑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아침부터 타박을 했어? 그러지 말고 둘이 풀어, 응? 그래도 손윗 사람 앞에서 계속 큰 소리를 내기는 민망했던지 싸움은 멈췄지만 둘 다 화가 풀리지는 않았죠. 그날은 그렇게 종일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그날 하루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난생 처음 목도하는 동생의 부부싸움에 정신이 없어 지나갔으나 자기도 모르게 제부가 남편을 은근슬쩍 깔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 쓰는 일 하시는 분이라니요. 말이 좋아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저는 많이 배우고 대기업 다니는 잘난 사람이고 저희 남편은 배운 거 없어 힘쓰는 일에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간 제부가 묘하게 저희 남편에게 날이 서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신, 앞으로 제부 앞에서 당신 깎아내리지 마. 응? 내가 언제?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니. 동서는 많이 배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느니 했잖아. 제부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당신 공사일 한다니까 태도가 영 불량한 것 같단 말이야. 진짜 기분 나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져주지 마 당신. 아이고, 난 또 뭔 소린가 했네. 아까 낮에 한 말 때문에 그래? 둘이 싸우는 거 말린다고 한 소리잖아. 그리고 내가 뭐 무시한다고 얌전하게 무시받고 있을 성격이야?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마나님. 평소처럼 유들유들하게 넘기려드는 남편에게 제가 더 마음이 달아 잔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장난처럼 넘기지 말고. 아랫사람이라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당신한테 그렇게 예의 없는 소리 하면 그땐 내가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뒤집어도 내가 뒤집어. 내 마누라한테 내 대신 뒤집게까지 안 만드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시오. 둥글둥글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이지만 거친 인부들 사이에서 20년이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보기보다 눈치가 기민한 남편이 제부의 삐딱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간 제부가 우리 식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도 하고 본인이 더 어른이니 더 참아준 것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도 제 남편이 가장 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정말 혼쭐을 내주리라 작심하며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옆에서 재롱을 떠는 남편 말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다음 주말 어찌어찌 저들끼리는 풀었는지 동생과 제부가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제부 성격에 이번 주는 안 올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요상하게 저희 집을 다시 찾은 이후로 제부는 나름 성실하게 저희 집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 내어 미안하다는 동생을 사과해도 옆에서 그저 묵묵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제부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가운데 끼어 곤란한 동생 입장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꾹 눌렀습니다. 식사하다 동생이 결혼하고 첫 휴가로 제부와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오늘 띄웠습니다. 해외 좋지. 난 언제 해외여행 갔는지 이젠 기억도 안 난다 얘. 괜스레 저까지 들뜨는 마음에 조금 과장해서 한 말에 제부가 대꾸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오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그러고 보니 지금 형님 벌이로는 애들이랑 내 식구 해외여행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입을 열었죠. 제부, 그런 말은 내가 영 듣기가 불편하네? 네? 제부가 우리 부부 형편을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데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하면 더 말을 조심해야 맞는 거 아닌가? 평소와 달리 나를 잔뜩 세운 제 말투에 제부는 물론이고 동생과 남편, 다른 식구들까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처형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니면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한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터 벌써 여러 번 참았는데 제부, 손이동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안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 갈라가며 얘기하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니 그간 담아놨던 것들이 죄다 터져 나왔습니다. 제 기세가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 않자 사방에서 저를 말리겠다고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부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형부 정말 죄송해요. 그래 내가 듣기에도 그건 기분이 좀 나쁘네. 이번엔 이서방이 실언했네. 남편과 동생의 저희 어머니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분으로 더는 웃는 낯으로는 못 앉아 있겠네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희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속상함에 베개를 끌어안고 엎드려 훌쩍이는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남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마 여보, 많이 속상했어? 저가 뭔데 내 남편을 무시해? 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어린애처럼 소리 지르며 엉엉 우는 제 모습에 남편도 속이 상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래, 내가 괜히 집안 분위기 어지럽힐까봐 너무 참았나 보다. 당신까지 속상하게 만들었네. 다음번에는 진짜로 나도 가만히 안 있을게. 입안 그쳐, 여보, 응? 다음날 남편과 저는 제부로부터 사과의 말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연신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하는 제 아내와는 달리 언에게 경솔했다며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짧은 사과의 말에 썩 기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말로 하긴 민망했나 보네. 제부 성격 알잖아. 무례하게 비꼴 때에는 잘만 나오던 말이 사과할 땐 안 나온대? 진짜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진짜로 참아주면 안 돼. 아이고 알았대도 그러네. 한동안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 다음 주 중에 막내 동생 생일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그냥 미룰까? 아직 저는 제부 꼴도 보기 싫었지만 중간에 껴서 괜히 제 눈치를 보는 막내 동생의 생일을 제 맘대로 미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식구들 생일이 있는 주말에는 가급적 다들 시간을 내서 함께 케이크도 나눠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저희 집 나름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미루긴 뭘 미뤄. 괜히 언니 때문에 너까지 다 눈치를 보게 한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 그렇게 또다시 주말이 다가오고 온 식구가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들어서는 제 부부는 저희 부부 보기가 영 민망한 눈치였지만 굳이 그런 분위기를 풀어주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부는 일주일간 동생에게 꽤나 시달렸는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와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실언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한 짓치곤 여전히 사과가 짧다 싶었으나 옆에서 제가 더 죄스러워하는 동생과 생일을 맞이한 막내를 생각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사과 받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일이 있고 온 가족이 처음 모인 자리라 처음에는 분위기가 약간 서먹했으나 다들 부침성 있는 사람들답게 금세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막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 차려진 생일상도 맛있게 먹고 케이크에 촛불도 불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좀 풀렸죠. 언니, 간만에 한잔 할까? 평소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분위기 풀어보겠다고 무진 애를 쓰는 생일 당사자의 노력을 외면할 수 없어 온 가족이 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쉬시고 말술인 둘째 동생과 제 남편은 벌써 흥이 올라 신나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저는 막내와 홀짝이며 대작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의 제부가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술이 약한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람 앞으로 술 먹이면 안 되겠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부가 고개를 휙 쳐들고는 제 남편을 찾더군요. 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전부 형님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던데 형님 참 좋으시겠어요. 처제와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이 당황해서 제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또다시 제 남편이 사고를 칠까 걱정된 동생이 제부 입을 막으려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 사람이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실 일이지. 당신 나중에 후회할 소리는 아예 할 생각 마.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는데 네가 왜? 아니 너도 그래.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인데 편을 들려면 내 편을 들어야지. 그저 형부. 네 말대로 형부지 진짜 아버지도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진짜! 기겁을 하는 제 아내를 본체도 안 하고 제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거 많아 직장 좋아. 형님같이 일용직이나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엮여서 그나마 형님이랑 마주 앉아 밥도 먹고 하는 거지. 이 사람 아니면 형님 같은 사람하고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니? 처형이야 남편이니까 감싸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까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나이 잡수실 만큼 잡수신 분이니 형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돈 못 버는 가장이 어디 가장입니까? 남자가 능력 없으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술김에 거르지도 못하고 내뱉는 제부의 적나라한 사고방식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 금 나누는 인간이라는 건 애초에 알았지만 저 무례하게 짝이 없는 언동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 남편이 코드숨을 쳤습니다. 너 말 잘했다. 내가 그간 너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바닥을 보이는구나. 내가 공사일 한다니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 남편 말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지 제부 눈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우물 아래서 천지분간도 못하는 개구리인 줄은 알았지만 몸 써서 일한다니 다 쪼들리는 사람 같던? 너같이 좀 배업다시고 사무직하는 월급쟁이들이야 알 턱이 있나. 내 회사에서 내가 피땀 흘려 일하겠다는데 잘리면 그만인 월급쟁이 주제에 감히 누굴 무시해? 집안을 쩌렁쩌렁 올리는 남편의 호통에 제부는 술이 번쩍 깬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 전에 공사일 하신다고. 그래 한다 공사. 내 공사장에서 내가 일하겠다는데 네 놈이 뭐라고 말을 얹어? 네 말대로면 내 재산이 네가 버는 돈의 수십 배는 될 테니 네 놈도 어디 한번 내 앞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봐라. 더는 참을 생각이 없는 남편의 호령에 그제야 저가 실수했다 싶었는지 제부가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그 자리에 제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령 내가 정말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일용직이라도 그따위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사람 금 나누는 게 얼마나 천박한 짓인지 모르나 본데 그거 네가 아니라 네 부모님 가족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남들보다 좀 더 배웠으면 옳게 쓸 생각을 해야지. 그따위 썩어빠진 대가리로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건지. 남편은 저와 결혼한 무렵 시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인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20년간 성실히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단순히 대표라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에 대기업이 아님에도 업계에서 제법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노고가 고작 저런 경솔한 인간에게 폄하당한 것이 저 또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 이런 꼴까지 보이며 제부랑 더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만 나가주세요. 처음에 제부가 말한 것처럼 그저 할도리만 하는 사이로 지냅시다. 뒤늦게 제부가 제가 실언했다 진심이 아니었다며 횡설수설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연신 저희 부부에게 사과하며 제 남편을 잡돌이하던 동생이 이윽고 제부와 함께 사라졌어요. 정말 별일은 다 겪는다. 내가 미안해, 여보. 아니,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 맘 쓸 거 없어. 사정도 모르면서 저렇게 남 깔보려는 사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나는 암시롱도 안 씁니다. 고사에 평소처럼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능청을 떠는 남편을 보며 그래도 남편이 저런 헛소리에 마음 다칠 만큼 모른 사람이 아님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제부가 저희 집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인 줄 아는 저희 식구들은 저보다도 더 제부에게 분노했습니다. 뒤늦게 제부가 납작 엎드리며 사과했지만 모르면 몰라도 그 시꺼먼 속을 아는데 제부를 여전처럼 대할 수는 없었죠. 이제 제부는 사위 대접은커녕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며 전에 없이 싸늘한 처가 식구들 앞에서 바짝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부는 제 동생에게 꽉 쥐어잡혀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형부에게 그딴 짓을 해놓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너 같은 놈이랑은 안 산다며 길길이 날뛰는 동생을 제부가 이길 주제가 못 되었으니까요. 그러게 착하게 살았으면 좀 좋아. 속으로 조금 고소해했습니다. 집에 새 사람 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은 부디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엄마를 일찍 보내고 슬픔을 추스리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40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유추하셨겠지만 저희 엄만 비교적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 사실이 참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잘 위로해 주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듣는 사연 채널에 우리 남편 얘기도 해볼 겸 시아버지 얘기도 해볼 겸 적어보게 됐는데요. 집집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 수준이 너무 지나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갈등도 참 많았죠. 그러다 친정 엄마의 장례식 날 빵 터져버린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채널의 인생 선배님들께서 부디 꼭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3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외동에 형제 하나 없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외동이라는 건 드문 케이스였는데 남편이 외동이란 걸 알게 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거든요. 전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장으로서 무척이나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았죠. 그래서 혼자 남편을 짝사랑하면서도 외동이라는 건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그 외동이란 것이 남편에겐 다른 의미였나 봅니다. 난 형제 없이 자라 많이 외로워서 그런가 꿈이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게 당신과 함께였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의 프로포즈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남편은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는데 저는 저와는 반대인 그런 점이 인간적으로 느껴져 오히려 좋았고 프로포즈에도 화답하여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은 대체로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의 사이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 즉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 문제라면 문제였답니다. 결혼 초기엔 별로 이상한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일찍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발단은 시어머니의 돌연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을 길게 하시다 어렵게 완쾌를 하셨어요. 저도 당시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하며 재발하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뜨고 마신 것이었죠. 아가, 내가 너한텐 참 고맙고 미안하다. 너 같은 며느리 얻은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정태가 너한테 말 안 해도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어. 알지? 늘 여장부같이 씩씩하고 든든한 네가 우리 아들 좀 많이 지켜주려무나. 네, 어머님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날 저희 시어머니께선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하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어떤 징조였나 봅니다. 다음날 저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병원에 옮겨지시고 장례식이 열릴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런 이별이었습니다. 황망함에 젖어 남편도 저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실 만큼 너무나 힘들어했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도 모두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생전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셨던 게 많이 생각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하도 울어 결국 갓난쟁이 딸을 친정엄마가 데리고 가셨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올 때부터 제게 고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잘해주신 분이었어요. 사실 남편의 집안에 비해 저희 집이 많이 기운 편이었고 저 또한 큰 배경이 없었답니다. 고절에 음식점 설거지, 서빙, 그런 알바들을 전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친정이 시골에 있다 보니 배움의 기회도 짧았던 것 같고 저 역시 공부에 딱히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받아주시며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좋아하는 과일 사들고 왔어요. 어머님 댁이랑 저희 집이 가까우니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이사 올 걸 그랬어요. 아이고, 추운데 과일을 들고 여기까지 손이 다 빨개졌잖니. 얼른 그거 내려놓고 이리 와서 온기 좀 쐬라. 엄마가 난방 틀어줄게. 시어머니는 제게 있어 제2의 엄마였답니다. 친정엄마도 제게 물론 혈육이니만큼 애달프고 소중한 존재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오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 적적함과 외로움을 시어머니께서 채워주셨죠. 반면 시아버지는 제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뭐랄까요? 늘 밖으로 돌기 바쁘셨고 제가 어쩌다 마주친 날엔 항상 술에 만취해 계셨으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그나마 명절이 되면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으시긴 했는데 그마저도 몇 마디 주고받다 갑자기 소주를 까 혼자 벌컥벌컥 마시며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으셨습니다. 듣는 게 곤혹이었죠. 그러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이 생각나는데요. 아마도 추석날이었을 거예요.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혀가 꼬인 발음으로 인생 수업을 해주겠다며 얘기를 꺼낸 거였고 그 말에 분위기가 약속한 듯 서늘해졌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이다. 얼마나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고생이었는지 아니? 이 가난한 집구석 옆에 내는 집안일밖에 안 하지. 허기야, 여자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 내가 이 모든 가족을 다 짊어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른 거야. 자식놈 교육비에 생활비에 다 책임지고 그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며느라가 너도 알 건 알아야 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정태 저놈 저거 저렇게 사람 만들어 놓느라 아주 큰 고생했다. 아, 네, 그럼요. 아버님 알아요. 여보, 며느리도 있는데 술은 그만 잡수시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아이고, 옆에 나 왜 이렇게 눈치 없이 껴들어? 남편이 말하는데 그냥 듣고나 있어. 내가 우리 며느라가한테 얼마나 고생해서 이 아파트 장만하고 애 키우고 마누라 건사했는지 말하는데 내 말이 웃어? 웃음냐고? 아, 술맛 떨어지게 하는데 뭐가 있어 진짜. 이때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 시아버지의 태도는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식이었죠.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해도 사실 옛날 분도 아닌데 그런 태도는 좀 너무하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두 사람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의 혼잣말로 언제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했다고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주책맞게 껴들었네요. 알았어요. 당신 얘기해요.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시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었고 시아버진 다시 기분이 좋으신지 주저리 자기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아버지가 이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잘못된 투자로 날려버리셨단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런 재산 얘기를 꺼낸 것이었겠죠. 전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있었고요.
만약 이때 제가 남편이 어린 시절 어떤 일을 겪었고 시어머니께서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알았다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나서 한마디 했을 테죠. 하지만 그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전 대단하시다며 그저 시아버지를 추켜 세우기 바빴어요. 그게 너무 후회되네요. 저는 남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아, 남들 다 잘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자랐지 뭐. 그래도 외동이니까 귀한 대접 받으며 자랐던 것 같아. 형제가 많은 집보단 대화가 좀 없긴 했지만. 그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인 건 어머니 닮아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되게 화목할 줄 알았어. 저는 시아버지가 제 생각과는 다른 분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을 띄웠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은 표정으로 그냥 땅바닥만 쳐다봤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오랜 시간 시아버지와 함께 있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시아버지가 외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가고 혼자가 되니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잠이 안 오니 소주만 먹는데, 어휴,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며느라가 너라도 와서 좀 말동무라도 되어주려무나. 응? 늙은이 불쌍한 거 생각해서라도 나 정말 어렵게 부탁하는 거다. 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갈게요. 저는 당시 정말 시아버지가 가엾고 불쌍해서 시댁으로 넘어간 거였답니다. 그것도 친정 엄마에게 맡겨둔 갓난 아기를 다시 받아들고서요. 몸도 아직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리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만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남편은 그대로 집에 두었죠. 남편은 제가 시댁으로 넘어간다 하자 굳이 꼭 가야 해? 당신이 안 가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저러시다 말 거야. 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전 구태여 괜찮다며 넘어갔죠. 아니야. 그래도 아버님이 내가 필요해 부르시는 건데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후회가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제게 온갖 심부름, 술 시중부터 시작해 잡일들을 떠맡기기 시작했어요. 갓난 아기도 겨우 키우고 있는 저한테요. 마치 이것을 노린 듯 제가 오자마자 반짝 환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가 해야 할 목록을 적은 수첩을 넘겨주시더라고요. 이대로만 쭉 하면 된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집이 큰 집도 아니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뭐 먼지 같은 거나 쓸고 닦으면 되고 내 밥 아침이랑 저녁 정도만 차려놓으면 된다. 아, 근데 매일 같은 반찬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잘 분간하고 아무튼 며느라 잘해줄 수 있지? 너만 믿는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며느라가 밖에 없어. 아, 네. 근데 나가시게요? 옷차림이 나가시는 차림이네요. 어, 나는 저녁에 잠깐 약속 있어 나가보마. 시아버지는 그 말씀을 남기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분명 전화로는 죽을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막상 오니 슬픔의 기색이라곤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를 잃어 외롭다 하신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이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적어놓은 수첩을 들여다보니 별 기막힌 내용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옷 다리는 방법부터 시작해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청소는 어떻게 해라 등등 별의별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나보고 그대로 다 하라는 거야? 돈을 받는다 해도 때려치우고 싶은 힘든 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쉬웠지 시댁에 30평대 집을 매일 쓸고 닦고 밥을 준비하고 갓난 아기까지 챙기는 거 그 자체로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도 추스리고 우리 아기한테만 집중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떠난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달 정도는 꾹 참고 그 모든 일들을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덜 외롭다 하시면 그땐 미련 없이 나가면 되니까. 아침에 된장국이 싫다셔 김치찌개로 바꿨고 간이 또 안 맞다 어쩐다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다시 끓여 내어드리고 시아버지 입맛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랜 세월 살았나 싶었죠.
이때 저는 아마 슬슬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겐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근데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도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번은 폭발하잖아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았던 저도 결국 그러고 말았답니다. 아니, 아가, 너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찌개 맛이 왜 이래? 아니, 이 쉬운 찌개 하나를 끓이면서도 간도 하나 제대로 못 해내고, 나는 네가 집안에만 있는 애라길래 요리는 장금이 수준은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아이고, 이럴 거면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다. 아, 아버님, 제가 두세 번을 넘게 끓인 찌개예요. 아니, 물을 더 넣어 끓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단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요. 저 아기 돌보는 것도 사실 힘든데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예, 너 지금 시아버지한테 무슨 훈계라도 하는 거냐? 어디서 말대꾸하고 있어? 시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여기 힘들단 소리가 왜 나오냐?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몰라? 어디 한번 진짜 힘들게 해줘? 이 말을 하는 시아버지의 표정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집어들고 저한테 던지시기라도 할 요량이었죠. 전 거기 너무 놀라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요.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몸이 굳는데 대꾸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나중에 저녁이 돼서 집으로 넘어가 남편에게 이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까 진짜 무서웠다고. 내가 자기 말에 말대꾸 한마디 했다고 저런 모습 보이시는 거 나 처음 봐. 나 그 집에 못 있겠어.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못하겠어.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바로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군요. 당장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며 자기가 아버지께 말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시댁으로 가 짐을 챙겼습니다. 다신 아버지한테 가지 마. 내가 단단히 말해둘 거야. 남편은 이 말만 남기곤 시아버지한테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댁에 건너갈 일은 없을 거라고요. 여기에 시아버진 혼자 길길이 날뛰어 난리가 나셨고요. 니들이 정녕 부모를 등 돌리는 거냐면서 말입니다. 하여간 저는 이 난리통에 정작 제 아이한텐 집중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는 냉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상이라 생각하고 대강 비위만 맞춰주자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혐오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야기만 나와도 말하기 싫은 표정이었어요. 명절도 가지 않았죠. 이쯤 되니 중간에서 제가 중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도통 날이 서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에게 제가 먼저 화해를 하라고 떠밀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그저 불편해서 그랬던 것 뿐이죠. 여보, 아버님 지금 당신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명절만 되면 내가 얼마나 눈치 보이나 몰라. 아버님은 더 이상 당신을 자식 취급도 안 하시겠다는데 그냥 당신이 눈 꼭 감고 먼저 용서 빌면 안 될까? 그러자 여기에 대한 남편의 대답은 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빌어 빌긴. 당신이 그런 대접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난 용서 못해.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당하고 살았던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안 돼. 그때 저는 너무 놀라 반문했습니다. 아버님한테 당했다니? 어머님이? 당신 그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저는 이때가 되어서야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면목이었죠. 시아버지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감없이 말해보자면 아버님은 남편의 어린 시절 그야말로 폭군이었다 합니다. 어느 정도의 폭군이었는진 남편의 울부짖는 말에서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일단 시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날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을 제외하곤 모든 날이 지옥이었다 합니다. 즉기들을 때려 부수는 건 기본이고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날도 많았다고요. 그러다 남편이 조금씩 커가며 엄마를 보호하려 하면 외려 그 손이 남편에게 날아가 언젠가는 중상을 입고 입원해야 했던 날도 있었다 합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 잊질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반항한 날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어디 자식 새끼가 지 아비한테 말 듣고 하냐고. 그 말 듣고선 무진장 미친 듯이 얻어맞았어. 개처럼 소처럼 자식을 마구 두들겨 패는데 난 도저히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저 나와 엄마를 물건처럼 대하면서 매일 허리가 휘게 식당 일하는 엄마한테도 돈 벌어와라, 뭐 해와라, 명령질이나 하고 자긴 대장 노릇만 하려 했던 아버지를 어느 순간 이해하길 포기했어. 그게 맞아. 이해하길 포기했다는 게. 어떻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겠어? 차라리 나한텐 그러는 건 나아. 문제는 엄마한테까지 아버지가 함부로 굴었단 거지. 의처증까지 있어서 밤마다 엄마한테 다른 남자와 뒹굴었냐 뭐 했냐 추궁하면서 못살게 굴고 엄마가 흐느껴 오는 걸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일상이었지. 난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그 지옥 속에서. 남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공포였어요. 공포 속에 온 가족이 살았던 거나 다름없었죠. 듣는 내내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말조차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남편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라니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먼저 세상을 떼신 고우신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을 품고 세상을 뜨셨을까요? 그 생각에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시어머니와 제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전 시어머니께 아버님도 좋으신 분이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묘하셨습니다.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 표정이었달까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못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 촉이라면 촉이지만 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왜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 뻥끗 한번 하실 수 없었는지, 그런 표정이셨는지 다 알게 됐죠. 그럼 결국 아버님은 경제활동을 하나도 안 하셨고 어머님이 다 하셨단 얘기네? 근데도 자기가 다 먹여 살렸다면서 틈만 나면 줄절거리셨던 거고, 하, 기가 막혀. 응, 맞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지. 정작 고생은 엄마가 다 했어. 근데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추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모르겠어. 부끄러웠나 봐. 당신한테 이 모든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엄마도 당신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세상을 뜨셨으니까. 아마도 남편과 시어머님 둘 다에게 시아버지에 관련된 얘긴 상처였을 거니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네요. 그 후로부턴 시아버지를 보는 눈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남편과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던 장본인, 폭군을 보는 눈이 어떻게 예전과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상 전처럼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이를 붙여놓으려 하질 않았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니 착한 우리 공 같은 남편이 제게 먼저 말하더군요. 그냥 용돈 드리고 가끔 찾아가며 부모 대접은 해드리자고요. 자기도 엄마를 생각하면 그러기 싫지만 아버지 쪽에서 연락이 하도 많이 오니 그냥 그러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용서를 하겠다고 하니 저도 딱히 반대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알겠어.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그런데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데려오신 건데요. 이때 저는 그야말로 기절하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새어머니란 작자는 우선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으며 딱 봐도 꽃뱀 기질이 보이는 여자였는데 시아버지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날은 저만 초대를 받아 시댁에 가게 됐는데요. 아마 시아버지께선 남편의 눈치를 좀 본 모양입니다. 앞으로 며느라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잘 받들어 모셔라. 알겠지? 네 남편이란 놈이 나한테 툴툴대며 자식 노릇 못해도 넌 우리 집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이런 건 네가 다 알아서 챙기고 해야 하는 거야. 알지? 전 여기에 쉽사리 알겠다고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딴 곳만 쳐다보고 있었죠. 딱 봐도 돈을 노리고 온 꽃뱀 여자는 시어머니 모양은 내고 싶었는지 미니 스커트를 입고도 우아한 말투를 흉내내려 하더라고요. 저기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려워 말고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젊고 하니 그냥 편하게 지내요. 뭐든 힘든 거 있으면 말하고 가족처럼 지내자고요. 그게 좋잖아요. 거기엔 네라고 해줬네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요.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잔 자신이 어떻게 시아버지와 만났으며 자신은 저희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더니 어느 날이고 상관없이 저희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요. 얘야, 김장날인데 넌 올 생각이 없니? 아니, 아직도 집에 있다고? 그걸 꼭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오는 거야? 안 되겠다.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며느리 기강 좀 잡으라 그래야지 원.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이딴 식으로 대접받으면 나도 서럽고 속상하지. 벌써부터 눈물 나려 그러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어렵다고요. 갑자기 이러시니 저야말로 당황스러운데요. 뭐라고? 갑자기 이런다니?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랍시고 하는 행동은 수십 가지였는데 죄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동의한 적 없는 김장날에 다짜고짜 오라고 한다든지 자기 생일은 꼭 현수막까지 준비해 최고로 챙겨야 한다든지 어느 명절날은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 하니 그것도 꾀병이라고 지적질을 한다든지 가지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아버지 귀에 넘어가면 상황은 최악이 됐죠. 이미 자기 아들도 뜻대로 안 되니 벼르고 있던 상황에 저까지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땠겠나요? 당장에 저희 부부를 소환해 야단을 치고 무릎을 꿇리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진 옆에 있던 골프채까지 탁탁 소리나게 바닥을 쳐가며 훈계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듣기 싫은 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적, 남편 어렸을 적 가장 못나게 구셨던 분이 이제 와서 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시다고요? 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너 지금 아가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딜 보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 시애미가 부르면 째깍째깍 달려오라고. 너 저번에 네 시애미랑 백화점 가서 물건 하나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어디서 그런 가정교육 못 받은 들레고 앉아 있어? 시어머니께선 고세 그것을 이르신 모양이었습니다. 자꾸 저에게 한 보따리의 쇼핑백을 맡기려 하길래 조용히 거부하고 일부러 딴짓을 했더니 그게 마음에 맺혔던 모양이죠. 전 오래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 다 일일이 들어줄 수가 없고요. 그럴 여력도 시간도 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챙겨야 할 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저도 이제 이 사업에 같이 뛰어들기로 해서 명절이랑 큰 행사 제외하곤 일일이 참석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말은 삼가 주세요. 남편은 제 말에 약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시아버지에게 적잖은 반감은 품고 있긴 했어도 그것을 딱히 드러내진 않고 있었거든요. 새 시어머니라니 어이가 없어. 당신은 화 안 나? 나도 화나. 근데 저런 사람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고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없는 사람 대하듯 하고 싶어. 남편은 당시 저런 말을 하며 시아버지란 존재 자체를 회피하는 느낌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반항이란 걸 해버린 거죠. 절대 당신 뜻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란 학원을 차리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은 수학과를 나왔고 저는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남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지쳤다며 학원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처음엔 흘려들었지만 몇 번 듣다 보니 저도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난리가 나서는 고함을 꽥 지르시더라고요. 골프채를 흉기처럼 휘두르면서 말입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지금 그 말을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 사업을 알아보면 알아보는 거지. 그걸로 행사에 참석을 못해? 니들 굴다 군기가 단단히 빠져도 빠졌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이번 주 주말 우리 친척들 이번에 여기로 놀러 온다고 하니 한식당 니네가 알아서 예약해두고 일도 척척 진행시켜라. 안 그랬다간 연을 끊어버릴 줄 알아.
연을 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지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람이 어딨단 말인가요? 전 더 이상 상대할 필요도 못 느껴 골프채를 휘두르는 시아버지에게 더 당당히 나갔습니다.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고요. 저희를 이렇게 물건처럼 대하시는 시아버지라면 더더욱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연을 끊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싸가지를 국에 밥 말아 처먹었나? 어디니 시아버지가 봉으로 보이냐? 얘, 내가 너 지금까지 버릇없이 군 것도 일절 말 안 하고 참고 있어줬더니 어디서 지금 대들고 자빠져 있어?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들을 끔찍이 생각하는데. 여보,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들 멋대로 하게 두자고요. 니들한텐 재산 1원도 안 갈 줄 알아라? 네. 그럼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도 더 이상 신경 쓰고 얽매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 서로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그 친척 행사도 어머님께서 다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어린 시절 이희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진 아버님이 더 잘 아시죠? 아버님이 어머님 무차별적으로 때리시고 의심하시고 어린 시절 이 사람한테 개밥을 줘가면서 밥알 주워 먹으라고 시켰던 거 말도 안 되는 체벌하시는 거 저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 착하고 순해서 아버님 얼굴 보고도 참고 사는 거지. 만약 진짜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는 정말 못 참았을 거예요. 저희 재산 같은 거 바란 적 없어요. 처음부터 저희 힘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더 이상 사람 조종하려 들지 마세요.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같이 맞장구 치고 드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매듭을 지어버린 거죠.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나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약간 당황하신 기색이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들고 나올 줄 몰랐던 건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대로 일어서 나왔습니다. 뒤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진 예상이 됐지만 그 순간엔 그래야 했죠. 그런데 일이란 참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인연 끊자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해오니 딴에 아쉬웠나 봅니다. 갑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저희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 시아버진 용돈을 붙여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예, 너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니? 그건 내가 너희들이 요즘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부른 건데, 아이고 그래, 내가 지나쳤다면 미안하다. 시아비가 돼서 체면도 못 차리고 미안해. 그나저나 사돈 어른께선 괜찮으시니?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요 앞 한약방에서 약을 지었는데 그것만 전달해주고 가도 되나? 굉장히 사근사근한 말투로 제 안부며 저희 아이 안부며 제 남편의 눈치까지 살피는데 우스웠죠. 시아버지께서 이러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다름 아닌 용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구차하게 이런 문제엔 꼭 돈이 빠지질 않죠. 뻔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달이 시부모님께 줬던 용돈을 딱 끊었더니 거기서 머리 회전이 다르게 돌아간 거죠. 생활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재산 운운했을 때도 웃겼던 게 시아버지에겐 지금 사는 집 말곤 딱히 재산이랄 게 없으시거든요. 본인은 시골에 땅도 있다, 뭐도 있다 허풍을 터시지만 그건 그야말로 전부 다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 사살한 거고요. 아무쪼록 시아버지는 용돈이 끊기는 게 싫었는지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그런 시부모님이 솔직한 말로 징그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을 겪게 됐답니다. 오빠로부터 친정어머니가 아프단 소식을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원래 농사일로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많이 안 좋으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리를 하신 건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답니다. 거기에 암 판정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걱정이 많았죠. 저는 엄마의 병원에 매일 들락거리며 적극적으로 간호를 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 시아버지가 끼어들어 자신이 엄마의 병원에 오겠다느니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돈께서도 내가 안 가면 섭섭해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너도 참.
그러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섭섭해 하셔. 티를 안 내시는 것 뿐이지. 내가 뭐라도 들고 가마. 보고 인사는 해야지. 그렇게 기어이 저희 엄마 병문안이랍시고 오셔선 와서 얼굴 도장을 찍고 가셨답니다. 별 말씀도 안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병원 문을 나가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남편과도 화해하고 싶고 이제 다시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으니 중간에서 잘하라고요. 여기서 잘하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마도 남편을 잘 구슬러 설득해라 이런 뜻이었겠죠. 저는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 눈동자도 싫어 조용히 외면하고 그냥 잘 가시라 배웅해드렸습니다. 근데 니네 시아버지 말이야. 사람이 뭐랄까 좀 능글맞다고 해야 하나? 꿍꿍이가 있어 보이더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저번에 보니까 김서방 얼굴도 안 좋던데. 그게 엄마 사실 별로 좋진 않아. 남편하고도 사이가 별로고 시어머니라고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 이상해. 그래도 뭐 어떡해. 별 수 없지.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 그래. 그래도 어른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니들이 한번 봐줘라. 이해심 넓은 사람이 원래 모자른 사람도 품어주고 그러는 거야. 저희 친정엄마는 원체 사람을 잘 미워하는 법이 없으셨고 그러지도 않으시려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가장 많이 배운 게 있다면 자비와 사랑이란 단어였죠.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용서하시려 했고 저에게도 그러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사람이란 생각이 점점 들지 않더라고요. 일단 새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시댁에 큰 파란이 불어닥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전 말도 안 섞던 저희 남편에게 말입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글쎄 미쳤나 봐. 이 여자가 글쎄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싸그리 인출하더니 갖고 날라버렸어. 어쩌면 좋으냐.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집 명의도 그 사람 걸로 해줬는데.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집도 팔아버렸어. 뭐라고요? 그거 진짜예요? 사실 예상하던 상황이 펼쳐진 거나 다름없었죠. 어차피 딱 봐도 꽃뱀처럼 돈 노리고 들어온 여자였으니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답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일러 놀랐던 것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 일로 어떻게 하냐며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 집을 들락거리며 별 요란을 다 떨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자 저희 딸애한테 물어서 비밀번호를 외워 막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술에 취해 자기 한탄을 늘여놓는 거죠. 그러더니 여기서 더 나아가선 이제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지내겠단 말이죠. 안 되겠다. 나도 면목은 없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어린 시절 못해준 거 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고 잘못했다. 근데 어쩌겠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지금은 니들이 날 좀 받아줘라. 방 하나만 내줘. 내가 우리 손녀랑 같이 방 쓰마. 어? 아니, 아버님 무슨 말이에요. 저희 딸 아직 어려요. 상황은 안 됐지만 저희도 솔직히 선뜻 안 된다는 말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밉고 싫은 시아버지였지만 어쨌건 사기를 당해 저러고 길바닥에 떠앉을 처지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거절을 못할 것 같아 제가 대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아버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연이도 낯선 할아버지랑 지내면 불편할 거예요. 아이고, 꼭 이래야 하냐. 내가 빌어야 돼. 미안하다니까. 내가 정말 큰 죄 지었다고.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다 나와보세요. 나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갑자기 창문을 열고 자식이 자기를 버리려 한다면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랐죠. 근데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희 딸아이가 놀라 나와서는 도대체 할아버지가 왜 저러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답니다. 진짜 요즘 말로 저희 시아버지 진상 중에 진상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진 않고 근처 모텔을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장기로 끊어드리기로 했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고요.
솔직히 만만치 않았지만 그 수밖엔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올 기세였거든요. 아이고, 꼭 이런 모텔이어야 하냐? 좀 좋은 호텔도 있을 텐데. 그래,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시아버진 마지막 모텔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런 말을 구시렁거리시며 속을 긁었지만 가볍게 무시해버렸어요. 그것도 만족해라 속으로 말하면서요. 그리고 모텔 앞까지 바래다 드리고 오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신경 쓰느라 엄마 병문안도 잘 못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턴 엄마도 잘 챙겨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편의점에라도 들어가 우산을 사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였어요. 큰일 났어. 얼른 병원으로 와. 엄마 위급하시다. 헐레벌떡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속으로 아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한평생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한테 설마 나쁜 일이 생길 리 없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봤을 때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순간 언니가 엄마에게 대신 가면서 꽤 오랫동안 엄마에게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엄마는 중환자실에 가 있었고 의사에게선 상태가 아주 나빠졌단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일은 일대로 벌어졌어요.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몇 달 버티시더니 끝내 마지막을 앞두게 되셨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저는 말을 다 잊지도 못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어떻게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는지 감정적으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가족 모두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엄마 편히 가라고요. 뒤범벅된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계속 흐르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장례식 분위기는 너무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우리 엄마인데 속으론 그 생각을 하며 엄마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첫 번째 날 밤을 꼴딱 지샜을까요? 이튿날 되니 시아버지도 장례식에 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구두를 벗고 들어오시더니 저와 인사를 나누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아가, 나도 사돈이랑 얼굴 뵌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네, 저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말이다. 너도 알겠지만 사돈 정도면 이만하면 호상이야. 사랑하는 딸 곁에서 편히 가셨자니. 그리고 오늘 용돈 주는 날인 거 알지? 용돈 꼭 입금해야 한다. 모텔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물도 더럽고 바닥은 말도 못하고 매일 쓸고 닦는데도 남의 집처럼 얼마나 불편한지 용돈이라도 넉넉히 줘야 내가 기분 전환도 하고 밖이라도 나가고 하지. 아무튼 잊지 말아라. 아가 너만 믿는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앞이 컴컴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일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뒤에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엉겁결에 같이 따라 나갔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오늘 끝장 보자. 남편은 장례식 바깥에서 그대로 주먹으로 시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리꽂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누가 보면 폐륜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었지만 남편에겐 그리고 저에겐 정당한 대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지금껏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던 한 맺힌 말들을 울부짖듯 쏟아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나한테 한 짓, 나는 그 모든 것을 당하고 지켜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당신이 내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날 놔줬단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천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내 장모님에게 그런 말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야? 이건 짐승이지. 뭐? 용돈? 이제 영원히 없을 거야. 당신을 구제해 줄 사람은 영영 없을 거라고. 노숙자나 돼서 어디 한번 밑바닥까지 쳐봐. 저는 남편이 이 말을 뱉으면서 또 무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정이 착하고 연한 사람이었지만 악에 차 뱉었던 그 말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더 참지 못하겠단 마음, 이 모든 게 담겨져 있었거든요. 시아버진 씩씩거리며 이 와중에도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하더라고요. 자식 새끼 이래서 키워줘도 소용없다는 거야. 뭐 노숙자?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나. 세상에 지아빌 노숙자 만들겠다는 자식이 어딨어? 그럼 자식을 마음껏 종부리듯 부리는 부모는 세상에 어딨답니까? 이제 그만 추접한 꼴 보이세요, 제발. 저희 엄마 장례식에 와서 뭐? 호상이요? 미치셨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안 그러면 저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남편과 저희 친정엄마의 사이가 좋았던 것도 좋았던 거지만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 바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내내 남편을 못살게 굴었던 점들이 모두 화해의 이유였겠죠. 아주 정당한 이유요. 저는 그때 약간 정신이 차려졌고 엄마의 장례식을 무사히 다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버럭 화를 내셨지만 그 후 시아버지는 잘못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빌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셨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얘들아, 나 버리지 마라. 그러지 마. 나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경찰에 신고할 거니 오지 마세요. 저희는 아이 시아버지를 고소해서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고 지원도 완전히 끊어버렸답니다. 덕분에 시아버진 지금 어디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굶어 죽을 것 같다. 아주 가끔씩 저희 딸의 학교를 찾아와 정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데 딸아이도 이미 알 건 다 아는지라 할아버지를 보면 도망친다고 하네요. 아마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에 와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관계가 지속됐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간 끊겼을 관계였겠죠.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있으실까요? 끊어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관계요. 그게 가족이라면 아마 고통이 더 크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시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시고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의 거리를 두는 걸 먼저 추천하고요. 어차피 여러분에게 결국은 해만 주고 상처만 입힐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아름답고 충만해도 충분할 인생을 그런 사람들로 채운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사건 이후 저희 남편의 변화도 큰데요. 남편은 어쩐지 무척이나 마음이 후련한 상태가 됐답니다. 요즘은 매일 안 하던 운동도 나가고 삶의 의욕 자체가 높아졌어요.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린 내가 엄마를 못 지켜줬을 때 내가 많이 미웠거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근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 때론 화도 내고 내 감정도 표출했어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참아주고 살았지. 지금은 너무 좋아. 속이 후련해. 당신이 또 잘했다고 해줘서 고맙고 엄마한테도 떳떳한 기분이야.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한답니다. 참 듬직한 남편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 착한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어린 시절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 이젠 정말로 행복한 일들만 가정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겪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과 제가 함께일 테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껏 한불이었을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조용히 구독자로서 앞으로 또 올라올 사연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여러분의 앞날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